네, ETF 언박싱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실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에서 KB스타 ETF 전략을 맡고 있는 육동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상품이요. 네. 그 KB스타의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라는 상품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는 익숙한데 네.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상품명에 이제 딱 명확히 있는 게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모든 반도체들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외에 네. 다른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외의 것들에 대한 산업 자체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워낙 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뭔가 머리를 써서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인 건데 근데 사실 반도체도 있는데 네. 굳이 비메모리 반도체만 좀 포커스를 해서 상품을 만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이제 신문 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언론에서 보셨을 거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최고인 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은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가 익숙하더라도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에는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국내 관련된 기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거나 네. 기술적으로도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이 모르고 계셨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 중에 제일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만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과거에 저희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얼만큼 많이 저장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바뀌었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아주 작은 크기에도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AI나 자율주행 같이 연산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얼만큼 적절히 빠르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도체라고 하면요. 네네.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듣는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네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지만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은 건 아닌지 이 업황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라 함은 네. 경기하고도 연관이 가장 밀접하겠고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뭐 PC나 스마트폰의 판매도 높아질 거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게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반도체의 절대적인 사용량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황을 볼 때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규격화된 반도체를 공장에서 아주 빠르게 높은 기술력으로 많이 찍어 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나 PC가 네. 이러한 그 저장 기능의 반도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재고가 주는 한마디로 규격화된 제품을 많이 찍어 놓은 재고가 있는 형태라면 소품종 대량 생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미국이나 혹은 설계 회사들이 애플이나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을 하면 주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거를 또 생산업자한테 맡겨서 네. 만드는 한마디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러한 형태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재고 사이클이라든가 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기성복 같은 거면 맞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내가 주문 제작해서 하는 약간 그냥 맞춤복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다. 그래서 예. 재고도 있기가 어렵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도 있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있고 이거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ETF를 살펴보니까 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메모리를 좀 잘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면 한 가지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ETF도 산업에 대한 투자나 혹은 어떤 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떼낼 때도 섹터나 테마 등을 볼 때에는 이 밸류 체인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국내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것까지 그 과정의 밸류 체인 중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 공정에 네. 다 투여가 된다라고 보면 그 외에 이제 팹리스 그리고 대만 업체로는 TSMC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그것처럼 위탁 주문을 받아 제조하는 회사들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다 만들어진 반도체를 패키징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네. 이러한 후공정 업계까지 우리나라에도 다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국내가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좀 영세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ETF를 만든 이유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단연 1등이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큼을 알고 향후에 이 시장에 대해서도 넘버원이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이슈들을 두 가지 찝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K-칩스법이라고 해서 미국에 작년 8월에 통과됐던 칩스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투자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형태인데 너도 나도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3월 말에 K-칩스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액 공제 자체를 현재 수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한마디로 투자를 많이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네요. 세금 깎아주겠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이익 자체가 올라갈 거고 올라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 또 덧붙여서 올해 한정적이긴 하지만 10% 정도를 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법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곱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300조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 여러 가지의 반도체 종류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 분야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뭐 직접 회로 이런 등등에 대한 반도체를 만드는데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발표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도 충분히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큰 시장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안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걸 정부도 엄청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조금 수혜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ETF에 어떤 기업들이 좀 지금 들어가 있나요? 사실 아까 밸류체인들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ETF 내에 편입된 종목들 혹은 그 종목들의 반도체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를 산업별로 나눴을 때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분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 합니다. 아,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 자체는 시가총액에 일부 편승이 되지만 한 종목당 너무 많이 투자되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5%가 맥스로 담아질 수 있게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맥스 15% 정도의 투자 비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고 뭐 팹리스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다 하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로 분류한다면 나머지 이제 DB 하이텍이라는 기업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일한 파운드리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팹리스 기업이라고 해서 주문을 받아 설계하는 LX 세미콘 같은 그러한 설계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장비와 부품 저희가 뭐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비와 부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업체들이 다 투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DB 하이텍, LX 세미콘 같은 기업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장비 업체인 리논공업이나 한미반도체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까지 상위 탑10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 ETF 마지막에 액티브라고 붙어 있어요. 네네.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채널을 계속 보셨기 때문에 액티브라고 하면 아 이거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네라는 거를 알고는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ETF에서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종목을 좀 고르고 네네. 비중을 조절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액티브란 말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한, 그리고 매니저가 운영을 할 때 얼만큼 주식 운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액티브스럽게 운용하느냐의 차이들은 각각의 ETF마다 일부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빈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를 최초 상장할 때 고민해 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주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도 계속 있을 거고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을 더 많이 담아서 지수 대비해서 알파를 내겠다라고 하는 액티브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새로운 기업들이 출연하거나 혹은 기업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액티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초 지수로 삼고 있는 지수를 최대한 유사하게 쫓아가되 만약에라도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자회사 뭐 인수도 하고 M&A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에는 지수에는 없지만 SK하이닉스를 담거나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기 위해서 액티브라는 형태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액티브라는 게 안 붙어 있으면 정말 원래 정해졌던 그렇죠. 룰에 따라서만 종목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너무 좋은 종목, 시장에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 네. 이런 게 있을 때 대응하려고 맞습니다. 액티브를 붙여놓은 거다. 특히나 이 상품을 상장할 때쯤 IPO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IPO를 조금 더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붙여놓은 말이지만 보수적인 액티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패시브 ETF처럼 운영되다가 뭔가 알파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만 딱딱 개입하는 뭐 그런 개념의 현재 액티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 반도체 ETF 정말 많잖아요. 우후죽순 나오죠. 예. 정말 많은데 물론 그만큼 또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기도 한데 네. 이 ETF는 그러면 반도체에 좀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ETF 업 자체를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 3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ETF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반도체, 그것도 이제 사업 분야별로 혹은 시총별로 이렇게 해서 많은 반도체 관련 ETF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어떤 게 들어가 있나?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ETF인데 삼성전자가 없는 형태의 ETF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고 붙어 있지만 정말 대형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ETF지만 그 소부장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기업, 최근에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그러한 형태의 ETF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저희와 다르게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만 투자하는 그러한 ETF. 따라서 상품명에도 약간씩의 힌트는 다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로 이제 묶여서 나와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들, 특히 상위 10번째까지 정도만 보면 대략적으로 이 ETF의 색깔은 어떻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이 10종목 정도에만 보시게 되면 각각 갖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나 혹은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시죠. 근데 이 ETF는 그러면 약간 대형주랑 중소형주로 나눠본다고 생각하면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DB하이텍, 리노공업, LX 세미콘 정도의 기업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기업 덩치 순으로 좀 봤을 때는 한 40%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대기업에 투자된다. 그리고 나머지 60%가 장비, 소재, 후공정 기업들에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랑 중소형주가 골고루 섞여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ETF를 보시면서 대형주랑 중소형주 비중에 따라서 이건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소형주가 많으면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고 또 대형주가 많이 들어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또 잘 배웠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